안녕하세요. 스위스로 팟캐스트 강성입니다. 이제 시즌도 약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정말 마지막에 다가온 것 같은데, 오늘은 서부 플레이오프 시딩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각 팀의 매치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진짜 간략히만 알아보고요. 너무 팀들이 많으니까 플레이오프 관련 재밌는 얘기 좀 하는 에피소드를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서부 얘기를 시작하면서 OKC를 위한 에피소드를 따로 만들었어요. 왜냐면 OKC가 가장 강한 팀이고 이 팀만을 위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 만들었고, 오늘은 이제 OKC 밑에 있는 티어의 팀들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얘기했듯이 OKC 외에는 다 OKC보다 밑에 있는 티어에 있는 팀들이고, 왜 밑에 있냐면 OKC를 제외한 모든 팀들은 각 팀의 강점과 약점이 모두 너무 다 두드러지고, 그래서 매치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팀들이기 때문이거든요. 매치업에 따라서 이 팀이 1라운드 탈락이냐 아니면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갈 수 있냐가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OKC 외에 다른 서부 플레이오프 컨텐더를 좀 얘기해 보도록 하면요. 우선 2위인 휴스턴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이제 휴스턴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2번 시드를 확보한 듯해요. 1승만 더 하면은 자력으로 2번 시드를 확정 지을 수 있는 휴스턴인데 진짜 대단해요. 이메 우도카 감독이 오기 전에는 플레이인 바깥쪽이었던 팀을, 게다가 이 어린 팀을 리그 정상급의 디펜스 팀으로 만들고 이 치열한 서부에서 2번 시드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스턴의 이번 시즌은 정말 높이 평가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플레이오프에서도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둘 것이냐가 궁금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휴스턴이 플레이오프에서 우승을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휴스턴한테는 다른 OKC 외 서부의 모든 팀들이 그렇지만 굉장히 큰 약점이 있습니다. 올 시즌 휴스턴이 강팀을 상대로 굉장히 많은 승리를 거둬온 팀이거든요. 강팀한테 강한 팀이에요. 클리닝 더 글라스에 따르면은 올 시즌 득실 마진이 가장 큰 탑 10 팀을 상대로 했을 때 리그에서 가장 높은 승률을 보여주는 팀 중 하나가 휴스턴이에요. 득실 마진 탑 10 팀을 상대로 총 17승을 거둔 휴스턴인데, 즉 강팀한테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고, 휴스턴이 올린 17승은 보스턴, 클리브랜드보다도 훨씬 많은 승리예요. 이렇게 강팀한테 강할 수 있는 이유는 휴스턴의 강한 디펜스 덕분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현대농구에서 수비의 핵심은 운동 능력과 스피드로 얼마나 많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선수가 스위칭을 통해서 다양한 포지션의 선수를 막을 수 있는 선수가 로스터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휴스턴이 아주 좋은 예죠. 아멘 탐슨, 타리 이슨과 같은 선수를 중심으로 딜런 브룩스, 캠 위트모,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굉장히 좋은 윙들이 많이 있는 휴스턴이거든요. 이런 강한 디펜스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대를 만나든 일단은 쉽게 무너지는 경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엄청 높은 팀이에요. 이게 휴스턴의 강점인데, 그러면 휴스턴의 약점은 뭐냐? 바로 오펜스죠. 휴스턴이 오펜시브 레이팅이 탑 10 안에 드는데 무슨 오펜스가 문제냐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클리닝 더 클래스 스탯을 보면요. 클리닝 더 클래스가 히브샷이나 가비지 타임을 제외한 스탯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신뢰성 있는 스탯을 보여주거든요. 휴스턴의 오펜스가 리그 전체 중에 8위예요. 그리고 디펜스는 3위예요. 오펜스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 휴스턴의 오펜스 레이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휴스턴의 트랜지션 오펜스 레이팅이 리그 전체 9위로 아주 좋은데, 하프코트 상황에서의 하프코트 오펜스가 100포지션당 93.3점을 올리는 오펜시브 레이팅으로 리그 전체 23위예요. 23위면은 포틀랜드, 필라델피아, 샌안토니오, 시카고 이런 팀들보다 하프코트 오펜스가 약한 팀이에요. 그리고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이 10위 안에 드는 팀들 중에서 하프코트 오펜스가 15위 이하인 팀이 휴스턴이 굉장히 유일해. 그러니까 공격에서 엄청 언밸런스한 팀이에요. 트랜지션 상황에서는 엘리트 트랜지션 오펜스를 보여줄 수 있는 팀인데, 만약 휴스턴의 트랜지션을 늦추고 하프코트 오펜스 상황으로 만들었을 때 굉장히 공격력이 낮아지는 팀이라는 거죠. 그러면 휴스턴은 왜 하프코트 오펜스가 약하냐? 꾸준하지 못한 하프코트 샷 크리에이터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휴스턴의 공격에서 샷 크리에이션을 맡는 선수들이 주로 프레드 밴블릿, 제일런 그린이고, 여기서 안 되면 이제 알프렌 상군한테 공을 넣어주고, 거기서 이제 포스트 액션을 한 다음에 이제 그 후에 하프코트 액션을 하는 게 휴스턴의 공격의 전부거든요. 일단 밴블릿과 제일런 그린이 매일매일 좀 기복이 심해요. 어떤 날은 밴블릿 38점도 넣고, 그 다음 날은 야투 한 12개 던져서 2점 넣고, 이런 날도 있고, 제일런 그린도 마찬가지예요. 40점 넣는 날도 있는데 그 다음 날은 9득점, 그 다음 6득점, 다시 35득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휴스턴이 수비가 워낙 강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비가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강팀하고 상대에서도 잘 견뎌요. 이렇게 강한 수비가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밴블릿이나 그린이 슈팅이 좋은 날은 진짜 휴스턴은 어느 팀도 무섭지 않죠. 근데 둘 중 하나가
슈팅이 안 좋은 날에 걸렸다? 혹은 뭐 둘 다 슈팅이 안 들어간다 하는 날에는 이 팀에서는 하프코트에서 샷 크리에이션을 해줄 수 있는 다른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하프코트 오펜스의 비효율적인 모습하고 직결이 되죠. 이제 플레이오프에 가면은 모두 잘하는 팀들만 만나는 거고 상대 팀도 턴오버를 적게 하고 휴스턴을 알기 때문에 휴스턴을 상대했을 때 턴오버를 한다는 건 굉장히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턴오버를 적게 하려고 하고 트랜지션을 최대한 억제했을 때 휴스턴 입장에서는 트랜지션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트랜지션 오펜스만 잘하는 팀이 우승을 한 적이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휴스턴이 이런 단점을 가지고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팀들 상대로 4승을 거둬서 한 시리즈를 가져가고 그리고 또 올라가서 더 좋은 팀을 상대로 또 4승을 거두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4승을 거두고 이렇게 해서 4번의 시리즈를 이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커요. 근데 뭐 사실 휴스턴이 이번에 우승을 못한다고 해서 문제냐? 전혀 그렇지 않죠. 휴스턴은 우승을 하고 싶어 하는 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승하면 좋죠. 하지만 이번 시즌에 우승 못하면 뭐 팀 해체를 해야 된다. 우승 아니면 우리는 끝이다라는 팀이 아니라는 거죠. 뭐 피닉스, 미러키, 덴버 이런 팀들은 우승 못하면 구단 내부에서나 팬베이스에서 점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죠. 근데 휴스턴은 그런 팀은 아니에요. 휴스턴이 지난 오프시즌 그리고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부터 큰 무브를 가져가지 않았어요. 수많은 젊은 플레이어들이 있고 드래프트 에셋도 많아서 제가 계속 지난 오프시즌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휴스턴을 주목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휴스턴은 뭔가 큰 스윙을 휘두르지 않았어요. 올 시즌은 우리가 가진 로스터로 도전을 해보겠다라는 기조를 굉장히 확실히 해온 거거든요. 즉 우리가 가진 선수들이 어떤 선수인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 이 선수들이 플레이오프 같은 무대에서 압박이나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 우리 팀이 이런 상황에서 가진 약점이 뭔지를 플레이오프에서 파악하기 전에는 우리는 가진 자원이나 뭐 트레이드 에셋을 테이블에 놓고 무리하게 트레이드나 영입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휴스턴의 이번 플레이오프 목표는 데이터를 최대한 모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 플레이어들이 이 플레이오프라는 무대를 경험하게 하고 팀의 약점이 뭔지를 파악하는 것이 저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휴스턴의 제1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휴스턴이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예를 들면 마지막 종료 3분 남았는데 1점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프레드 밴블릿이 공을 잡고 공격하는 거 이런 거 좀 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일런 그린, 아멘 탐슨, 알프렌 쌍군 같은 어린 선수들이 실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던져나 보는 게 저는 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을 휴스턴의 플레이오프에서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밑에 이제 휴스턴 밑에는 3위부터 8위까지가 진짜 카오스인데 이 표를 보시면요. 어제 레이커스가 OKC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게 저는 진짜 컸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레이커스는 3위를 어느 정도 굳힐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진짜 큰 승리를 가져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지금 4위부터 8위까지가 패배한 게임 숫자가 32패로 모두 같아요. 굉장히 카오스인데 이제 남은 경기가 3, 4경기밖에 안 남았거든요. 각 팀당. 이게 진짜 플레이오프 시딩을 좌우할 거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플레이오프 시딩이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팀들은 다 매치업에 따라 승패가 굉장히 나뉘고 결국에 1라운드 탈락이냐 서브 컨퍼런스 가느냐가 이 시딩에 저는 굉장히 많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원하는 팀이 뭐 이 팀이랑 상성이 안 좋은 뭐 매치업이 안 좋은 팀을 만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잖아요. 팬으로서. 제가 한 몇 주 전에 덴버랑 미네소타 경기를 보면서 최근에 2차 연장 간 그 게임 말고 그 훨씬 더 전에 미네소타가 완전히 덴버를 누르는 게임을 봤거든요. 덴버가 아마 그 경기를 할 즈음에 2번 시드였나 그랬을 거예요. 덴버가 2번 시드인데 만약에 7번 시드로 미네소타가 올라온다 그러면은 덴버가 엄청 힘들겠는데 차라리 미네소타를 피해서 낮은 시드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올 NBA 팟캐스트라는 팟캐스트를 듣고 있었는데 여기 호스트가 아담 마레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주로 덴버를 커버하고 DNBR 스포츠라는 데서 덴버를 많이 커버하시고 요키치의 엄청난 팬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랑 같이 출연하는 사람이 ESPN 중계도 하시고 애널리스트로서도 활약하는 팀 레글러라는 분이 있거든요. 팀 레글러는 과거 NBA 선수 출신이면서 슈터로 유명했고 올스타전에서 3점대에도 우승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현재 제가 가장 좋아하는 NBA 애널리스트 중 한 명인데 이분이 중계하는 것도 너무너무 날카롭게 잘하고 그래서 제가 이분이 나오는 팟캐스트는 꼭 챙겨 듣고 하는데 어쨌든 이 두 명이 나와서 하는 팟캐스트를 들었어요. 덴버 팬인 아담 마레스라는 분이 제가 생각했던 걸 얘기해요. 덴버는 미네소타를 피해서 3번 시드로 내려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랬더니 여기에 팀 레글러가 대답을 해주거든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거를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가져와서 자막을 달아봤어요. 선수들이나 실제 경기를 치르는 코치진이나 구단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팀 레글러가 잘 보여주거든요.
이게 선수들의 멘탈리티라는 거를 좀 공유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영상이 한 2주 전 영상이라 조금 상황이 지금이랑 다르지만 어쨌든 팀 레글러가 대표하는 선수들의 멘탈리티를 엿볼 수 있어요. For me personally, I would always value having home court over who the hell we have to play. If you're a 2 or 3 and you're worried about a 6 or a 7, I think psychologically you're screwed, in my opinion. You're screwed already if you're worried about this team is a 6 or 7 seed for a reason. And you're a 2 or a 3, you have an opportunity to play 2 rounds at home. For me as a coach, that's what I'm worried about. You let me start those first 2 rounds with 2 games at home, both series. I don't care who I have to play. Those teams are a 6 or 7 for a damn reason. I don't know if you agree. I don't think you agree with that. I don't even think you agree with this. Hold on a second. So the Minnesota Timberwolves and Golden State Warriors, they're a 7 seed or 6 seed for a reason. But you would rather play them than the Memphis Grizzlies right now? And again, no disrespect to the Memphis Grizzlies, but they are banged up. And I just think in a playoff series, they're less proven. So you're saying they're a 7 seed for a reason. You want to avoid Memphis. What do you mean? No. Avoid Memphis. What do you mean? I'm saying if your choices are to be a 2 seed at all costs, but then you match up with one of the Warriors or the Timberwolves, in your mind, that's better. I'm telling you right now, this is me. And if anybody on my staff, if I was a head coach of a team and somebody on my staff started, and I got a chance at the 2, legitimately a 2. And I hear people on my staff muttering under their breath about who they're afraid to play as a 6, 7, or 8 seed. You're fired. All right. You remember the year Dallas lost to Golden State? Was it a 1-8? It was a 1-8, right? 1-8. Yeah, 1-8. And you know what? The last 2 weeks of the season, everybody was talking about Dallas. Man, oh my God, they might have to play Golden State. They might have to play, as a They lost. They were right. Yeah, and they lost because they let that thought creep into their damn head. If you're the top team in the conference, you're worried about who you're going to play as an 8, then the game's over for you. You're too mentally weak. You should be dismissed from the playoffs before they start. No, man. I know. I love it, Legs. Give me a home court. I want to start out 2 games at home to start the series. Set the tone. Go up 2-0. Put this thing to bed. Give me a break. No, I'm all about home court. You give me home court. That's what I want. You start manipulating that crap, man. And guess what, by the way? You don't know 2, 3. Like, you don't know who you're going to play 6 or 7. That's not going to be determined until the last couple days of the season. So you got to be very careful when you start trying to worry about that stuff, man. Just get to the highest seed you can, which is 2. Don't play Oklahoma City till the conference finals. You will have accomplished that because you're not a 4 seed. Yeah. So you've done that. Now give me 2 rounds at home to start out. Home court advantage, a game 7 at home if I need that. Give me that in my pocket over worrying about matchups with teams at the 7 and 8 and 6 spot. 네, 들으셨죠? 저도 팀 레귤러의 입장에 완전 동의합니다. 선수거나 코치라면 누굴 피해서 몇 번 시대를 가야 되고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 지금 실제 팀들도 이런 멘탈리티일 거고요. 하지만 저희는 팬의 입장이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누구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좀 해보고 남은 플레이오프 잔여 스케줄도 확인해 볼게요. 우선 말씀드린 대로 레이커스는 어제 이기고 덴버 골든 스테이트가 다 지는 바람에 아마 3위는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레이커스가 굉장히 진단하기 어려운 팀이긴 하거든요. 루카 돈치치라는 슈퍼스타가 트레이드로 들어오면서 팀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평가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레이커스의 수비 때문이에요. 레이커스가 루카 트레이드 전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가 부상으로 안 뛰는 구간, 그러니까 루카랑 AD가 둘 다 없는 구간에도 수비가 굉장히 좋았고 루카가 트레이드로 들어온 후 한 달간 디펜시브 레이팅이 리그 전체 2위였어요. 그러다가 르브론이 부상당하고 다시 돌아온 구간부터 디펜스가 약간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게 진짜 레이커스의 모습인지 판단하기에 샘플 사이즈가 조금 부족해서 레이커스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가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플레이오프 한 라운드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확실히 제가 지금까지 레이커스의 모습에 대해서 배운 것 중 하나는 레이커스는 일단 NBA 주전급 센터가 없죠. 그러니까 잭슨 헤이지가 뛰고 있지만 잭슨 헤이지는 커리어상 주전 센터로 뛸 만큼 좋은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레이커스를 어쩔 수 없이 스몰볼을 하게 만들거든요. 스몰볼을 하려면 빅맨이 있는 상대 팀보다 더 많이 뛰어야 되고 JJ 레딕이 스위칭 스킴을 좋아하다 보니까 스위치 후 디펜스도 잘 버텨야 되고 커뮤니케이션도 좋아야 되고 막
스몰볼 팀들이 가져가야 되는 필수 덕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레이커스가 좋은 수비를 보여준 구간이 있어요. 일단 스몰볼을 강요받는다는 데서 레이커스의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초강팀들이 가져가는 다양한 라인업을 쓸 수 있다라는 특징이 레이커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레이커스는 프리미터에서 스피드가 있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수비에서 상대 공격을 한 명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한쪽으로 수비를 로드할 수 있는 형태의 팀을 만나면 레이커스의 수비가 잘 버티거든요. 그런데 플로어를 완전 스프레드해서 레이커스의 수비 선수들이 넓은 공간에서 1대1로 상대를 막게 하는 수비를 강요하는 팀들은 레이커스가 상성이 안 좋다고 봅니다. 그런 팀들은 보스턴도 있고요. 인디애나도 있고요. 서부에서는 제 생각에는 클리퍼스가 스몰 라인업을 들고 왔을 때 레이커스를 완전 스프레드 시킬 수 있거든요. 그 정도 팀인데 레이커스가 이런 수비에서의 특성이 있는데 제가 왜 레이커스의 수비를 먼저 얘기하냐면 레이커스의 강점은 오펜스에서 언터처블 오펜스가 될 가능성이 있는 팀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많은 샘플을 안 봐도 돼요. 코너의 하치무라, 도리안 필리스미스 혹은 게이브 빈센트, 여기에 루카 돈치치, 르브론, 오스틴 리브스의 하이레벨 샷 크리에이터나 플레이메이커들이 주도하는 공격은 아무도 못 막는 공격팀이 될 가능성이 크고 레이커스는 우승을 하려면 그 단계를 달성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디펜스에서 조금만 더 해주면 저는 레이커스가 상당히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무서운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레이커스의 로스터 구성상 레이커스가 스몰볼을 강요를 받게 되었다고 했는데 레이커스의 스몰볼은 굉장히 빅 스몰볼이거든요. 레이커스가 스몰볼 라인업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루카, 오스틴 리브스, 도리안 필리스미스, 루이 하치무라, 르브론 제임스 이런 선수거든요. 여기서 디펜스가 필요하면 밴더벨트가 들어오고 이런 식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작은 선수가 오스틴 리브스고 리브스가 6'5예요. 그러니까 6피트 5인치. 그러면 이게 센티미터로는 196cm고 다 196보다 큰 선수들이에요. 돈치치가 6'6, 도리안 필리스미스가 6'7, 루이 하치무라 6'8, 르브론 제임스가 6'9이거든요. 다들 큰 선수들로 이루어진 스몰볼이라서 이게 상대팀한테 매치업을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그 예로 어제 있었던 OKC 경기가 굉장히 좋은 예죠. OKC가 졌지만 저는 OKC가 당연히 더 좋은 팀이라 생각하고 이미 1위를 확정지은 OKC 팀이 게다가 70승도 이미 물 건너갔거든요. 휴스턴전 지면서. 그러니까 OKC는 왜 이 경기를 열심히 뛰어야 되지라는 모티베이션 면에서 좀 레이커스보다 확실히 떨어졌을 거라 생각을 해요. 만약에 레이커스 OKC가 플레이오프 시리즈를 들어간다. 그럼 저는 레이커스가 언더독으로 플레이오프 시리즈를 시작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전혀 레이커스가 OKC보다 좋은 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레이커스가 OKC한테 제시하는 매치업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OKC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팀들한테 레이커스의 이 사이즈가 엄청나게 까다로운 매치업 문제를 제시할 거예요. OKC의 제일 좋은 디펜더가 누구죠? 루 돌트죠. 루 돌트를 루카한테 붙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트가 루카를 1대1로 잘 막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루카한테 전혀 헬프가 올 필요가 없고 돌트가 루카를 잘 틀어막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그러면 르브론한테 두 번째로 좋은 디펜더가 붙어야 되는데 이 두 번째로 좋은 디펜더가 누구죠? 아마도 제이더비나 쿠보까지 간다면 알렉스 카루소가 붙거나 할 텐데 이게 문제가 루돌트 이하로는 OKC 선수들의 사이즈가 다 너무 작아요. 르브론한테 붙으면 무조건 어떤 선수가 붙든 미스매치고 그러니까 르브론이 제이더비나 알렉스 카루소를 공략할 거고 그러면 OKC는 이걸 혼자 둘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OKC는 무조건 헬프를 보내고 수비 로테이션을 돌아야 되는데 이게 레이커스가 OKC를 비롯한 대부분의 팀들한테 제시하는 문제입니다. 빅 핸들러들이 대부분 상대의 수비를 매치업에서 압도할 수 있고 거기다가 헬프를 올 경우 양 코너에 락다운 슈터 도리안 필리스미스, 루이 하치무라 있고 오스틴 리브스나 루카 돈치치라는 무서운 핸들러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르브론한테 더블팀을 가야 된다는 말이야. 거기서부터 수비는 로테이션 도는 상황에서 이 무서운 핸들러 두 명과 코너에 있는 슈터들을 둔 레이커스가 4대3으로 공격을 할 거란 말이야. 이게 엄청난 문제를 상대한테 제시하는 모습이야. 그래서 저는 레이커스가 상대팀으로 하여금 수비에서 풀 수 없는 문제를 제시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위험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문제는 레이커스의 디펜스가 어디까지 버텨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저는 궁금한데 지금까지 본 모습으로는 같은 로스터로 수비를 굉장히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어서 저는 좀 샘플을 좀 더 보고 싶다라는 게 일단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커스를 보면 바로 밑에 덴버가 있는데 저는 레이커스가 사실 덴버의 요키치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자동적으로 수비 로테이션이 돌게 돼 있거든요. 레이커스와 덴버가 붙는다면. 그래서 이렇게 레이커스를 자동적으로 로테이션 돌릴 만한 팀은 덴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시즌 덴버랑 레이커스가
전적이 2대2고 루카 트레이드 이후 풀 전력으로 붙은 경기가 딱 한 번이 있는데 그 한 번을 레이커스가 덴버 원정 가서 대승을 거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덴버가 레이커스한테 상성이 안 좋냐라고 반론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매치업 상성상은 덴버가 레이커스한테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레이커스가 덴버를 압도한 그 게임은 특히 요키치가 득점을 못한 것도 있는데 야투 시도가 단 7번밖에 없었다는 게 더 충격적인 게임이었거든요. 이 게임이 놀라웠던 게 그 이유는 JJ 레딕이 가져온 게임 플랜이 완전 플레이오프 스타일 게임 플랜이었기 때문이에요. 정규 시즌이 길고 스케줄도 많기 때문에 선수들이 따로 연습할 시간도 없이 그냥 뭐 예를 들면 원정 가서 갑자기 오늘은 샬럿이랑 경기하는데 다음날은 다시 날아가서 시카고랑 경기하고 그 다음에 또 원정 가서 포틀랜드랑 경기하고 이 사이사이에 백투백도 있고 하는데 뭐 딱히 상대 팀에 맞춰서 플랜을 가져오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JJ 레딕이 레이커스가 완전 플레이오프 스타일의 게임 플랜을 가져왔고 저는 이게 덴버의 마이크 말론 감독과 요키치를 약간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덴버와 레이커스가 플레이오프에서 붙는다면 레이커스가 이때 보여줬던 게임 플랜이 사실 저는 플레이오프 1경기에서 사용했으면 이 플랜 덕분에 이겨서 1승을 챙기고 플레이오프를 시작할 수도 있는 카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JJ 레딕이 이런 카드를 정규 시즌에 드러냈고 JJ 레딕이 보여준 수비 플랜이 카운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카운터를 칠 수 있는 스킴이라 어떻게 보면은 패를 너무 일찍 간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JJ 레딕이 그런 패를 드러내면서까지 그 경기를 이기고 싶어 했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선수들한테 믿음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선수들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NBA를 볼 때 너무 게임처럼 아니면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농구가 사람이 하는 거고 굉장히 멘탈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지난 시즌에도 덴버 레이커스 플레이오프 리뷰하면서 레이커스 선수들이 못 이긴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말을 자주 했잖아요. 그 전에 플레이오프 수입당하고 정규 시즌 경기 다 지고 다시 플레이오프에서 덴버를 또 만나는데 플레이오프 경기 잘하면서 전반 15점씩 레이커스가 이기고 있는데 이거 다 역전당하고 이게 선수들의 멘탈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요. 지난 플레이오프 보시면 15점, 20점 앞서가고 있어도 레이커스 선수들의 마음 깊은 곳에 의심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긴다고? 우리가 이 팀을 이긴다고? 라는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덴버가 7대0 런을 한번 하면 아직도 많이 앞서고 있는 레이커스 선수들이 바디랭귀지 보면 아 이제 시작이구나. 역시 그렇지라는 바디랭귀지가 있어요. JJ 레딕은 아마 레이커스의 이런 멘탈적 열쇠를 깨부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플레이오프를 연상시키는 타이트한 게임 플랜을 가져와서 선수들도 진짜 샤프하게 이런 플랜을 수행했고 그래서 결국에 경기를 이겼고 이게 레이커스 선수들한테 우리도 덴버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 거거든요. JJ 레딕이 이 경기 전날 잠을 못 이뤘다고 할 정도로 이 경기는 레이커스한테 큰 의미를 가진 경기였고 이런 믿음이 레이커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팀들한테도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뭐 골든 스테이트 예로 들어볼까요? 골든 스테이트 시즌 시작 전에 스테픈 커리가 인터뷰에서 We can be a relevant team이라는 말을 했어요. 직역을 하면 relevant가 뭐 연관이 있는, 관련이 있는, 한국어로는 뭐 유의미한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도 유의미한 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커리가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이게 시즌 시작 전에 한 인터뷰예요. 제가 이 인터뷰를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스테픈 커리가 미디어에서 어떤 말을 할지 굉장히 잘 아는 선수고 항상 자신감과 뭐 유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좀 잘 드러나는데 원래 시즌 전에는 항상 뭔가 우승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런 논조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도 유의미한 팀이 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자신 없는 인터뷰처럼 들렸거든요. 그리고 저는 시즌 전에 스테픈 커리가 그런 인터뷰를 한 거를 여태까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골든스테이트가 시즌을 좋게 시작하고 12승 3패로 분위기가 너무 좋았을 때도 커리가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너무 기분 내지 않겠다. 작년에도 좋은 스타트로 시작했다가 연패해서 이번 연도도 괜히 입방청 떨었다가 연패를 하는 징크스를 부르진 않겠다라고 하면서 뭐 전혀 약간 흥분해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연패를 하면서 팀 승률이 5할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그 시즌 전에 스테픈 커리 인터뷰를 생각해보니까 스테픈 커리는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던 거죠. 이미 챔피언을 4번이나 해본 커리이기 때문에 챔피언십 팀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지금 가진 로스터로는 좋은 성적을 거두기 힘들다는 걸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죠. 스티브 커 감독도 경기를 연패하는 구간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선수들의 자신감의 위기다. 우리가 점수를 못 넣기 시작하면 선수들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린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미 버틀러 트레이드 이후 팀의 진정한 세컨 옵션이 들어오는 순간 스테픈 커리의 득점과 효율이 무섭게 올라갑니다.
이전에는 평균 득점이 22득점 정도였고 30점 게임도 몇 개 없었는데 지미 버틀러가 오자마자 40득점, 50득점 게임들도 나오고 지미 버틀러 트레이드해서 팀에 합류하는 경기뿐만 아니라 트레이드가 확정이 되었지만 경기를 뛰지 않은 경기, 그러니까 지미 버틀러가 우리 팀에 온다는 소식만 들었을 때도 이미 그때부터 득점 볼륨이 올라가요. 32점, 37득점을 하면서 득점 볼륨이 올라가거든요. 이게 다 멘탈적인 거죠. 그전에는 우승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없었는데 지미 버틀러라는 세컨스타가 합류된다는 소식만 들어도 이제 나도 제대로 된 기회가 왔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나도 우승해볼 만하다라는 믿음이 생기자마자 플레이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이제 커리뿐만 아니라 이게 뭐 드레이몬드 그린이나 스티브 커 감독도 말하는 거나 팀의 자신감이나 스웨이그가 완전 달라졌잖아요. 올스타 위크 때 아직 골든스테이트가 승률이 한 50% 언저리 때였는데 드레이몬드 그린이 우리가 우승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실제로 우승을 하냐 마냐보다 중요한 게 이런 믿음을 선수들이 가지고 뛴다는 게 실제 경기에서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뭐 안 좋은 형태의 예를 들면 피닉스가 있죠. 피닉스의 로스터 구성이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듀란트나 부커 같은 선수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고 있어요. 이 로스터로 우승을 못한다. 올해 우리한테 찬스가 없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인업 좀 바꾸고 1, 2주 좀 노력하면 성적 좀 잘 나오는 것 같이 보이다가도 이 피닉스 선수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보스턴 같은 팀 만나서 몇 번 포지션 교환해보면 우린 가능성이 없어 하고 이 프로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려는 그 마지막 간신히 잡고 있던 루프도 놔버리면서 경기에서 상대방이 몇 번 연속 좋은 포지션을 가져가면 쉽게 포기하면서 지금 피닉스가 굉장히 추락을 하고 있죠. 아무튼 저는 이제 멘탈적인 믿음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게 너무 오래 했고, 그래서 레이커스가 이번 정규 시즌 때 덴버를 상대로 그런 멘탈적인 허들을 깼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덴버 얘기를 좀 해보면 덴버가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어제도 인디애나한테 져서 지금 4연패인데 제가 지난 시즌에는 덴버가 건강하다면 이길 수 있는 팀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을 정도로 저는 덴버를 굉장히 믿었거든요. 그런 지난 시즌 덴버에도 굳이 흠을 잡자면 벤치 뎁스가 부족하고 요키치의 슈팅이 전년보다 우승할 때보다 효율이 떨어졌다. 이 두 가지가 약점이지만 이게 큰 약점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덴버가 우승할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에 이 두 가지 작은 약점이 어떻게든 덴버가 실수를 할 수 있는 마진을 적게 만들었고 거기다가 덴버에게는 악몽 같은 최악의 매치업 미네소타를 만나서 7차전까지 가면서 결국에 이 작은 두 가지 약점이 얕은 벤치 뎁스 때문에 주전 선수들한테 충분히 휴식을 주지 못하고 요키치 인사이드를 막을 센터들이 우글우글한 미네소타가 요키치한테 스크린 앤 롤을 주지 않으면서 요키치 픽앤팝 외곽 슈팅을 강요하고 요키치한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저조한 슈팅이 진짜 크게 작용하면서 졌거든요. 이게 덴버가 어지간하면 우승할 것 같다고 하는 시즌에 벌어진 일인데 저는 이번 시즌 덴버는 너무너무 약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디펜시브 레이팅도 22대고 덴버가 수비에서 전혀 상대를 제어하지 못하고 에런 고든이 종아리 부상으로 힘을 제대로 못 쓰는 건지 최근 수비에서 집중력도 너무 안 좋고 정말 불안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덴버가 따지자면 안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 팀이 희망을 갖게 만드는 거는 전적으로 니콜라 요키치 때문이죠. 요키치가 시즌 내내 어떤 선수도 요키치를 1대1 커버리지로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공격에서는 덴버는 좋은 퀄리티의 슛을 계속해서 만들 거라는 거거든요. 이게 플레이오프에서는 엄청나죠. 그런데 이런 슛을 받아서 쏘는 게 슈팅이 없는 선수들이 받아서 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조금 안 좋긴 하죠. 크리스찬 브라운이라든가 웨스트브룩 이런 선수들이 있고 여기에 또 벤치에서 나오는 어린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덴버는 올 시즌은 진짜 강점과 약점이 정말 뚜렷합니다. 스몰 팀을 만나면 덴버가 저는 굉장히 매치업이 좋고 골든스테이트나 레이커스는 저는 덴버가 매치업이 좋다고 생각하고 미네소타 같은 팀들을 만나면 정말 극악의 상성이죠. 그리고 덴버가 지금 자말 모레이가 원래 데이투데이로 날마다 체크를 해서 상태가 좋으면 경기에 뛸 수 있는 상태였는데 어제 마이크 말론 감독이 경기가 끝나고 업데이트를 줬는데 자말 모레이가 데이투데이가 아니라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플레이오프 시작할 때 자말 모레이가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마이크 말론 감독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불안하죠. 자말 모레이가 부상 때문에 휴식을 오래 해서 완전히 풀 컨디션으로 뛸 수 있다면 좋긴 한데 작년에도 레이커스전, 미네소타전 자말 모레이가 풀 컨디션이 아니었거든요. 부상이 계속 있으면서.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불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위는 클리퍼스인데 클리퍼스는 진짜 저는 서부의 다크호스라고 생각합니다. 클리퍼스가 올 시즌 후반까지 카와이 레너드 없이 뛰었고요. 그러면서도 서부에서 계속 좋은 성적 유지했고 디펜시브 레이팅도 시즌 내내 2위 지켰거든요. 레너드가 없으니까 우리는
굉장히 수비에서 상대를 귀찮게 하고 많이 뛰는 팀이 될 거다라고 시즌 초부터 플랜을 클리퍼스가 세웠고, 이번에 영입한 데릭 존스 주니어, 크리스턴 같은 선수들이 수비에서 활약을 해주고, 이비차 주바츠 같은 선수들이 시즌 내내 잘 받쳐준 수비가 리그 정상급으로 올라왔고요. 여기에 공격에서는 누메로 우노, 시스템 그 자체, 제임스 하든이 클리퍼스의 공격을 완전 클리퍼스 공격의 엔진으로서 1년 내내 잘 이끌면서 클리퍼스가 가라앉지 않게 잘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제임스 하든한테 이번 시즌에 정말 많은 공을 치하해주고 싶어요. 제임스 하든이 없었다면 저는 클리퍼스가 어디 있을지 상상도 안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1옵션 카와이 레너드가 부상해서 돌아왔는데, 레너드의 몸 상태가 어느 정도일 것이냐가 관건이었거든요. 아무리 클리퍼스가 좋은 팀이라고 해도 1옵션인 레너드가 기존의 레너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클리퍼스는 우승 가능성이 없거든요. 결국에 플레이오프 가서는 우리 팀의 스타가 상대팀의 스타 니콜라 요키치, 셰이 기저스 알렉산더, 루카 돈치치, 스테픈 커리 이런 선수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펀치를 교환하면서 싸워줘야 되는데 카와이 레너드가 그런 클래스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클리퍼스에서는 그 클래스까지 갈 수 있는 선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레너드의 복귀 후 몸 상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처음 몇 경기는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웠어요. 폭발력도 없고 스팟업 하는 롤 플레이어처럼 뛰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왠지 클리퍼스는 가망이 없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클리브랜드전부터 레너드가 완전히 레너드의 예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전 폭발력도 있고요. 힘도 여전히 워낙 좋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스팟에 가서 원하는 슛을 던지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수비는 여전히 좋고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레너드의 모습이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리고 클리퍼스는 우승하는 팀들의 전형적인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탑 클래스 1옵션, 탑 5 안에 있는 수비, 그리고 원하면 빅 라인업도 쓰고 스몰 라인업도 쓰고, 공격이 필요하면 보그다노비치가 들어가서 공격을 하는 라인업도 되고, 수비가 필요하면 벤 시몬스, 데릭 존스 주니어, 크리스턴 라인업도 되고, 엄청 많은 강팀들의 요소들을 다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인게임 조정 능력이나 게임 플랜을 짜는 거에 리그 정상급인 감독 타이런 루 감독도 있고요. 클리퍼스는 저는 보면 볼수록 무서운 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부 컨텐더 순위를 매길 때 저는 클리퍼스를 OKC 다음에 넣고 싶은 유혹이 굉장히 크게 생깁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으로는 아까 제가 선수들이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했듯이 제가 클리퍼스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레너드의 무릎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매년 클리퍼스가, 저는 이게 반복되거든요. 클리퍼스 진짜 강하다, 무섭다, 클리퍼스 진짜 우승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있다가 플레이오프 시간만 되면 카와이 레너드의 무릎이 말이 듣지 않아서 1옵션 없는 플레이오프를 하고 탈락을 하는 모습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클리퍼스가 무서운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전 여기에 좀 빠지고 싶거든요. 한번 또 속아볼까? 하나가도 또 마음 한켠으로는 또 속냐? 라는 생각이 들죠. 어쨌든 클리퍼스가 건강만 하다면 저는 서부 2위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든스테이트는 어제 휴스턴전을 지면서 6위로 떨어졌는데 돌아보면 괜찮아요. 골든스테이트가 굉장히 좀 빡센 구간을 지나갔거든요. 멤피스, 레이커스, 덴버, 휴스턴, 그 당시 서부 5, 4, 3, 2번 시드 팀들을 만나면서 이 어려운 4경기 구간을 지나갔는데, 여기 휴스턴전은 졌지만 결국 돌아보면 이 어려운 구간에서 3승 1패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남은 스케줄이 마지막 클리퍼스전 빼고는 승률 50% 이상 팀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3승을 하면 골든스테이트는 아마도 6위 안에 남을 것 같아요. 골든스테이트는 일단은 최대한 승리를 많이 다 따내서 그 다음에 순위를 보는 게 좋은 것 같고, 매치업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골든스테이트는 덴버와 레이커스가 안 좋다고 봅니다. 골든스테이트가 어쩔 수 없이 스몰팀이기 때문에 강한 빅맨이 있는 팀들에게 상당히 고전하거든요. 골든스테이트랑 만나는 빅맨들은 모두 다 인생 게임을 하죠. 뱀 아데바요, 잭 이리, 오콩우, 최근에 만난 팀들만 봐도 큰 센터들이 골든스테이트만 만나면 거의 다 잡아먹거든요. 매첩적으로는 덴버나 레이커스를 만나면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이거는 매첩이 상성이 그렇다는 거지, 그렇다고 꼭 이기고 지는 게 상성에 따라 결정되진 않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지금 골든스테이트한테는 숙제가 2개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플레이오프 가면 팀들은 골든스테이트 맞춤형 전략을 짜올 거거든요. 수비 전략을. 그게 바로 어제 휴스턴이 보여준 수비랑 굉장히 비슷할 것 같아요. 스테픈 커리를 아예 게임에서 제외시켜버리는 수비 스킴을 가져오면 4대4 상황에서 골든스테이트가 이길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커리를 공격에 인볼브 시킬 수 있는가가 문제일 것 같고, 그래서 어제 휴스턴전이 좋은 필름 스터디 거리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쿠민가의 인테그레이션이죠. 쿠민가가 부상으로 30경기 넘게 못 뛰고 복귀를 했는데 부상 전에 골든스테이트와 쿠민가가 복귀한 골든스테이트가 완전히 다른 컨텍스트의 팀이거든요. 쿠민가가 부상당하기 전에 골든스테이트는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세컨샷 크리에이터가 없는 팀이었고 그나마 세컨샷 크리에이션을 기대하려면 쿠민가한테 기대는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 실수도 많고 샷 메이킹도 굉장히 러프하고 디시전 메이킹도 안 좋지만 쿠민가가 샷 크리에이터로서의 성장이 아니면 골든스테이트는 가망이 없었기 때문에 쿠민가가 경기에서 실수도 하고 뭐 큰 롤을 맡겨주면서 쿠민가가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부상 후에 돌아온 골든스테이트는 지미 버틀러라는 세컨샷 크리에이터의 합류로 완전히 다른 팀이 되었죠. 한 농구팀에서 갖춰야 될 요소들이 있잖아요. 샷 크리에이션, 뭐 플레이메이킹, 세컨 사이드 플레이메이킹, 뭐 스팟업, 리바운드, 허슬, 포인트 오브 어택 디펜스, 헬프 사이드 디펜스, 림 프로텍션 뭐 이런 여러 요소들이 있잖아요. 채워야 될 요소들이. 근데 스타 선수들이 왜 스타냐면 이 한 명의 선수가 여러 요소를 채워주거든요. 이게 제가 지미 버틀러 트레이드 영상에서도 말한 건데 지미 버틀러가 옴으로써 굉장히 많은 부분을 버틀러가 채워주기 때문에 이제 골든스테이트의 롤이 서열이 좀 정리가 되고 롤 플레이어들은 버틀러가 채워주지 않는 작은 롤들만 하면 되고 이게 굉장히 롤이 클리어해지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한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선수들의 롤은 팀의 컨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레이커스 잭슨 헤이지 보세요. 원래 뭐 벤치 빅맨으로 뭐 트레이드를 하니 아니면 경기를 못 뛰고 못 뛰고 크게 상관이 없는 빅맨이었는데 이제 없으면 안 되는 자원이잖아. 루카가 있는 레이커스라는 컨텍스트에서. 골든스테이트 내에서도 이런 컨텍스트에 따라 롤이 변화된 선수가 많죠. 대표적으로 뭐 모세스 무디. 원래 버틀러 오기 전까지는 무디는 뭐 출전 시간을 반내 만회로 계속해서 인터넷상에서 이슈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주전 한 자리를 꿰차고 아마도 이번 시즌 계속 주전으로 뛰겠죠. 왜냐면은 팀의 포인트 오브 어택 디펜더였던 앤드류 윙스가 나가면서 그 포인트 오브 어택 디펜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게리 페이튼 2, 조나단 쿠민가 뭐 이 정도밖에 없는데 여기서 수비 좋고 슈팅 좋고 허슬 좋은 선수가 무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가 제일 괜찮으니까 주전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팀의 컨텍스트가 달라졌기 때문에 선수의 롤이 완전히 바뀌는 케이스죠. 쿠민가한테도 이게 큰 영향을 주거든요. 똑같이. 분명 시즌 초중반까지는 쿠민가한테 샷 크리에이션도 맡기고 뭐 이러이러한 롤을 하라고 던져주고 단련을 시켜왔는데 부상 후에 복귀하고 보니까 이게 팀이 완전히 다른 롤을 맡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쿠민가가 무리해서 샷 크리에이션을 하는 게 골든스테이트 팀에서 바라는 게 아니라 쿠민가한테 이제 바라는 거는 리바운드, 빅포워드 수비, 플레이 피니셔. 그러니까 팀의 샷 크리에이터들이 공격을 하고 이때 상대방 수비를 뭐 2명을 끈다던가 아니면 로테이션을 돌게 만들면 쿠민가가 이때 패스를 받고 플레이를 마무리 짓거나 플레이 피니싱을 하거나 아니면 바로 어드밴티지를 살려서 패스를 해서 공격에서 이 어드밴티지가 유지하게 하는 게 이런 굉장히 심플한 롤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스티브 커 감독이 계속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게 쿠민가는 지미 버틀러의 플레이를 통해서 플레이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갑작스러운 롤의 변화가 쿠민가라는 어린 선수가 30경기를 넘게 쉬고 돌아와서 바로 적응하기가 어렵긴 하거든요. 게다가 쿠민가가 무디처럼 슈팅이 있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무디는 그냥 너 그냥 코너 가서 서 있어. 패스하면 3점 던져. 이런 요구가 되는데 쿠민가는 좀 더 복잡해요. 쿠민가가 림 근처에서 피니시를 할 수 있도록 공격을 세팅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미 버틀러랑 활동하는 공간이 겹치고 그러다 보니까 지미 버틀러와 쿠민가가 둘이 플로어에 있을 때 항상 지금 스탯이 마이너스 스탯이에요. 게다가 이제는 팀인 쿠민가한테 뭐 세컨샷 크리에이터 역할을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출전 시간 경쟁을 무디, 게리 페이튼 2, 귀 센토스와 하는 중이거든요. 여기서 쿠민가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쿠민가처럼 업사이드가 크진 않지만 주로 실수도 안 하고 다들 허슬도 좋고 수비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쿠민가가 코트 위에서 디시전 메이킹이 안 좋다? 예를 들면 커리가 같이 플로어 있는데 샤클락 18초 남기고 미드레인지 던진다? 리바운드에 안 뛰어든다? 수비에서 뭐 구멍을 낸다? 그러면 이제 스티브 커 감독이 쿠민가를 쓰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쿠민가의 플러스된 요소보다 이렇게 마이너스된 요소가 많아진다 치면은 플러스는 적을 수 있어도 예를 들면 안정적인 선수들 무디나 기센토스 같은 선수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쿠민가는 지금 스코어링을 더 많이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작은 것들, 기초적인 것들을 더 집중해서 잘하면 이런 기본적인 실수가 없는데 업사이드가 훨씬 크니까 커 감독이 그렇게 되면 쿠민가를 안 쓸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쿠민가는 현재 다음 시즌 연장 계약도 안 되어 있고 정규 시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작은 롤을 받아들이고 이것만 하기가 저는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쿠민가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골든스테이트의 팀적인 상황에서 쿠민가의 인터그레이션이 골든스테이트가 포스트 시즌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저는 굉장히 많이 결정할 거라 생각해요. 그 다음에 있는 미네소타는요. 저희가 보통 82경기 팀과 16경기 팀을 나누잖아요. 82경기 팀은 정규 시즌용 팀, 16경기 팀은 플레이오프에서 더 강한 팀인데 저는 미네소타는 전형적인 16경기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미네소타는 사이즈도 크고 원한다면 경기의 피지컬한 레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팀인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플레이오프에서 무섭거든요. 지난해 피닉스가 미네소타와의 정규 시즌 경기를 완전히 압도했어요. 그런데 플레이오프 가서 붙자마자 미네소타의 피지컬리티를 견디지 못하고 스윕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미네소타가 플레이오프 가면은 더 무서울 거라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시즌 내내 줄리어스 랜들과의 핏이 애매했었는데 마침내 크리스 핀치 감독과 미네소타가 뭔가 좀 깨달은 것 같죠. 지금 리그에서 가장 많은 더블팀을 당하는 선수가 앤서니 에드워즈거든요. 앤서니 에드워즈가 무서운 선수여서도 있지만 앤서니 에드워즈의 플레이메이킹이 그의 약점이기 때문에 더블팀이 붙었을 때 에드워즈가 올바른 플로어 리딩을 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상대팀이 챌린징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 핀치 감독은 스크린 후 롤을 하면서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역할을 줄리어스 랜들한테 맡기면서 뭔가 지금 공격을 맞춰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미네소타가 올스타전 이후 15승 7패, 지난 15경기 12승 3패로 플레이오프가 다가오면서 폼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리그에서 가장 핫한 팀 중 하나예요. 미네소타가 올 시즌 초반에 슬로우 스타트를 해서 사람들이 미네소타를 컨텐더 리스트에서 지워버린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트레이닝 캠프를 하루 앞두고 카렌서인 타운스와 줄리어스 랜들 트레이드라는 루카 돈치치 트레이드가 없었으면 아마 올 시즌 가장 충격적인 트레이드로 기록될 트레이드를 하고 시즌을 치르면서 합을 맞춰왔거든요. 근데 이런 미네소타가 결국 지금 46승 32패로 서부 7위에 있고 이 성적이면 나쁜 성적이 아니거든요. 아마 지금 이 성적이면 동부였으면 4위로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호스팅할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성적 순위로만 보면 미네소타가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어도 서부에서 46승 32패는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남은 스케줄도 4위부터 8위 팀들 중에는 가장 쉬운 스케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미네소타가 4승을 다 하고 50승, 시즌 50승을 거둘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미네소타가 여기서 한두 게임 져서 플레이인으로 떨어지고 뭐 7번 시드 혹은 뭐 8번 시드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OKC한테 얼마나 허탈할지 생각을 해보세요. OKC가 시즌 내내 리그 최고의 팀이었는데 오, 정규 시즌 아주 잘 보냈구만. 여기 보상이야 하면서 플레이오프 8번 시드 미네소타 진짜 힘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서부가 너무 치열해서 누가 8번 시드로 올라가도 뭐 1번 시드를 한 보람이 별로 안 느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멤피스가 8번 시드인데 저번에 제가 젠킨스 감독 해고 얘기하면서 멤피스를 좀 다뤘는데 뭔가 감독 해고 이후 멤피스가 동력을 좀 잃은 느낌이죠. 그리고 시즌 이런 마지막 순간에 감독을 해고하고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팀을 못 봤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멤피스한테는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멤피스의 남은 4경기 중 2경기가 미네소타 덴버인데 지금 상황상 이 두 팀이 다 기를 쓰고 플레이할 거란 말이에요. 정말 힘들 게임이 될 것 같고 멤피스는 이번 플레이인, 플레이오프보다 여름이 어떻게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더 가는 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진짜 간략하게 각 팀별로 남은 정규 시즌 일정과 플레이오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 시즌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앞으로도 리뷰를 하도록 하고 또 다음 주에는 플레이인 토너먼트 시드가 확정되면 플레이인 프리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